대한민국을 뒤흔든 대찬 인물, 대찬 이야기를 찾아서 대찬 인생. 오늘 새롭게 함께 이야기를 나눌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류여의 법학과, 그죠? 법대 교수님 네.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너무 긴장돼요. 진짜 너무 긴장이 되는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되게 좋은 명당 자리에 앉으셨어요. 여기요? 가장 기센 분이 앉는 자리예요. 특히 여성분. 그리고 오랜만에 이인철 변호사님 네, 나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인천 회사입니다. 제가 대찬 인생 원년 멤버잖아요. 예. 근데 오늘 방송이 사실 제일 기대됩니다. 왜냐? 오늘 주제가 이혼이잖아요. 여러분 이혼하면 누가 떠오르죠? 저 아닙니까? 인천. 이혼 전문가. 네, 오늘 방송 아주 기대되고 아주 재밌으니까 꼭 기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진작 알았어야 되는데. 사랑과 결혼도 시작할 땐 좋은데 이게 끝이 좋아야 되잖아요. 오늘 주제가 뭐죠? 오늘 이혼입니다. 예. 오늘 대찬 인생에서는 최근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연예계 이혼 소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폭행 사건에 휘말린 서세원, 서정희 부부, 그리고 얼마 전 이혼 소송이 마무리된 류시원 부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5년째 지금 이혼 소송 중인 나훈아 씨 부부 이야기를 지금부터 나눠볼까 합니다. 서세원 씨는 서정희 씨를 전치 3주의 폭행을 한 것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서세원 측에서는 CCTV가 조작되었다. 문제는 CCTV 사각지대 요가실에서의 폭행이에요. 32년간의 결혼 생활은 포로 생활이었고 같은 여자로서 이게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 서세원의 내연녀의 존재를 자녀들이 알게 됐다. 딸이 엄마 더 이상 아빠를 두려워하면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연예계 대표의 인꼬 부부였죠. 32년을 살아온 서세원, 서정희 부부의 충격적인 이 폭행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이들 부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혼 소송에 들어가게 되는데, 연예계 대표 인꼬 부부로 알려졌던 서세원, 서정희 부부. 실상을 알고 보니 충격 그 자체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 씨는 지난 5월 오후 6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에 안쪽 방으로 끌고 가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서세원 씨는 달아나는 아내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 끌며 엘리베이터에서부터 집 앞 복도까지 끌고 가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 폭행 사건이 2014년 5월 10일 날 일어났는데요. 청담동 그 오피스텔 로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네. 오피스텔이 서세원, 서정 씨 부부가 살고 있는 곳인데 뒤로 밀어서 넘어뜨리는 바람에 다쳤다. 이런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그 현장에 보안 요원이 서정희 씨의 그 부탁을 받고 112에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이 밖으로 불거지게 됐습니다. 그 현장으로 경찰이 급파가 돼가지고 서현 씨를 검거를 했는데 서현 씨는 그 당뇨병을 이유로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고 3일 후에 새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네. 근데 그 수사 과정에서 서세원 씨는 단순한 부부싸움이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서정희 씨는 남편 서세원 씨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전치 3주의 진단서를 끊어서 가정법원에 제출을 했고요.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그럼 전치 몇 주부터 고소가 되느냐? 네. 보통 법적으로는 2주부터인데요. 2주라 함은 2주가 지나야 낫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지금 3주인데요. 3주는 사실 진짜 애매해요. 멍이 잘 보이는 것도 아니고 부러진 것도 아닌데 흔히 이야기하는 타박상, 멍이 좀 시퍼렇게 든 경우가 보통 3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서세원 씨는 서정희 씨를 일단 전치 3주의 폭행을 한 것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서로 오갔죠. 아니다. 맞다. 하지만 CCTV가 결정적인 증거로 지금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 영상만으로 충분히 전치 3주가 인정이 되었고 폭행 사건은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사건 당시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공개된 영상에 대해서는 양측의 주장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렇죠? 예, 그 양측이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은 바로 이제 그 1분 20초 동안 이 CCTV 사각지대에 있었던 그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정희 씨 주장은 제 어깨를 치면서 저를 앉혀버린 거죠. 그리고 또 대화하다가 바로 그 안에 요가실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으로 끌려 들어갔고
그리고 제 위에 올라탔어요. 남편이 올라탔고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눈알이 막 빠질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얼마였던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근데 이제 이 서세원 씨 같은 경우에는 목을 조르지는 않았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폭행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이 되고 또 서정희 씨 주장대로 이 모든 그 법원에서 인정을 받았을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여기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번 그 상해 재판, 이혼 말고 상해 재판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쟁점은 CCTV 폭행, 그 다음에 두 번째 쟁점은 CCTV 사각지대 폭행이라는 거죠. 근데 CCTV에서 이루어졌던 그 폭행 부분에 있어서는 명백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건 재판부에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서정희 씨가 주장을 하고 있는 그 CCTV 사각지대 요가실에서의 폭행이에요. 내가 정말 오줌을 누웠을 정도로 너무너무 공포심을 느꼈고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CCTV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만큼 정말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이 되는 그런 대목이에요. 폭행을 저질렀던 그곳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곳은 두상복합 굉장히 비싼 곳이에요. 되게 고가인데 1층 같은 경우에는 뭐 백화점식으로 여러 가지 잡화점도 들어서 있고 뭐 카페테리아도 있고 그런데 오피스텔로 올라가는 로비 문은 다른 곳에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그분들이 로비를 통해서 자기들 개인 로비를 통해서 바로 집으로 올라가는 데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공개된 장소인데 이런 곳에서 이런 폭행을 가했다면 없는 곳에서는 또 얼마나 폭행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판 결과는 상해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CCTV 자체만 봐도 이제 사람을 이제 뭐 짐승처럼 끌고 가는 것 자체가 폭행이니까 그걸로 인해서 어떤 상해가 발생했으면 상해죄가 될 거고요. 문제는 이제 살인 미수까지 추가되느냐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목을 조르는 것 자체가 살인 미수인데 어떤 사건이건 사실 CCTV 같은 게 없으면 가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만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성범죄라든지 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 그럴 경우에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까요? 결국에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 에 따라서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 이미 CCTV 증거가 있고 그 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그 피해자인 서정희 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으면 서정희 씨의 진술을 참고로 해서 추가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서 2014년 5월에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이. 근데 공판을 수차례 거치게 되면서 언론의 집중 관심을 받게 되죠. 백은영 기자님. 네,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이뤄진 세 차례 공판에서 서세원 씨는 개인적인 사생활 부분이 공개되기 때문에 비공개 심리를 요청을 했어요. 근데 거절을 당했고 이 과정에서 서세원 씨는 다행스럽게도 대부분의 혐의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매니저나 교회 간사 등이 증인으로 참석을 했고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것은 4차 공판 때부터였는데 그때부터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어요. 서정희 씨가 3차 공판 때까지는 비공개 재판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하다가 갑자기 4차 공판 때 친정 어머니하고 출석을 하면서 갑자기 공개 재판을 요청을 했고 그때부터 좀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좀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진실 공방이 이어지면서요. 이 단순 이 폭행 사건뿐만 아니라 32년 동안의 결혼 생활에 대한 이 폭로전이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폭로전으로 이제 확대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서정희 씨에 대한 아픈 과거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가 쏟아지면서 국민 전체가 정말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죠. 네. 서정희 씨가 32년 결혼 생활은 폭행과 욕설에 시달린 노예 생활, 포로 생활 같았다. 욕은 32년간 서세원 씨가 불러온 노래하고 같았고, 그날 뭐 나의 목을 조르고 폭행을 가해서 나도 모르게 소변까지 흘렀다. 내가 한 번의 사건으로 이렇게 이혼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재판까지 온 것이 아니다. 32년 당한 것은 그보다 훨씬 많다.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남편과 19살에 처음 만나서 성폭력에 가까운 그런 행위를 당한 채 수개월 동안 감금을 당했고 32년간의 결혼 생활은 포로 생활이었고 순결을 잃으면 생명을 잃은 것과 같았던 그 당시에 어떤 시대적인 그 어떤 생각들,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서정희 씨 상황이 어땠는지 당사자가 했던 진술 그걸 조금 더 옮겨볼게요. 이게 서정희 씨 얘기입니다. 결혼 초에도 나를 친정엄마가 보는 앞에서 엎어놓고 때렸다. 그리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듯이 말했다. 폭행 뒤에는 신경안정제를 먹였다. 폭행 있고 나면 물건을 사주고 여행 가고 고기를 사준다. 똑같네. 뭐. 기쁜 표정을 짓지 않으면 저녁에 또 안정제를 먹인다.
자신이 먹던 약으로 처방받은 약이 아니다. 남편이 주는 대로 받아 먹었다. 남편이 지어준 약을 먹고 온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거실에 나와 물을 먹으려 했을 때도 폭행을 한 적이 있다. 폭행 당시 상황 증언도 덧붙여 얘기합니다. 남편 서세원의 내연녀의 존재를 이번에 자녀들이 알게 됐다. 관계를 추궁하면 죽이겠다는 살해 협박을 해 일부러 CCTV 동영상이 찍히는 곳으로 갔다. 서세원은 CCTV가 있는지 몰랐고 강도만 다를 뿐 폭행은 늘 있었던 일이다. 보통의 되게 여자들은 아무리 여자가 좀 잔소리를 하더라도 그 사랑하는 남편한테 소리 한번 막 지르면 눈물이 터지는데 그 사람이 아이를 갖고 매일 밥을 차려주고 그 사람이 잘 잠자리를 내 손으로 한 남편한테 저런 일을 당하면 정말 제정신일까? 어떤 마음으로 살까? 이제까지 저 여자만큼 세상을 다 가진 여자처럼 부러웠었는데 그 여자의 그 참담함이 느껴져서 같은 여자로서 이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서정희 씨의 충격적인 이 폭로에 대해서 서세원 씨 측에서도 무언가 지금 반응이 나왔죠. 측근들이 이제 맞대응을 하는 건데요. 지난 3월 18일 날 서세원 씨의 매니저 여 씨가 서정희 씨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여 씨는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서세원 씨 그 매니저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요. 아까 화면에서 보셨겠습니다만 그 엘리베이터 폭행 당시에 거기에 동승했던 사람인데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그 서정희 씨가 자신을 설명할 때 용역 깡패라는 용어를 썼다고 이분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서정희 씨가 같이 가자고 불러놨던 사람인데 한순간에 용역 깡패를 만드셔서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저는 살 수가 없어요. 서정희 씨는 하루에 2번씩 사우나를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맨몸으로 만나시는 분들이 다 느끼셨을지 않을까요? 남편이 때릴 때 멍이 안 드는 곳을 때립니다. 특히 머리 이런 데 때리거든. 이런 데 있잖아. 사람들 잘 안 보이는데 이런 데를 막 교묘하게 때리기 때문에 사우나 근데 가도 안 그 보일 수는 사우나 있어요. 제가 같이 다녔거든요. 어떠셨어요? 같이 다니는데 사우나 오면 진짜 공주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왜냐면 오면은 이렇게 갖고 다른 사람하고 절대 말도 안 해요. 그럼 여러 앉아서 때밀고 가면 목욕을 와서도 하나하나 옷 입는 것도 그냥 이렇게 그냥 공주같이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성격 급한 남자는 얼마나 성질이. 제가 이제 한번 집에 놀러 갔는데 이제 커피와 다가가 나오는데 이 약 40분이 걸리는 거예요. 세팅이. 네. 근데 사실 커피를 볶았겠지. 아니요. 볶아서 내왔겠지. 커피는 이제 내리는 시간 정도밖에 안 걸렸는데 이제 그 딸기를 슬라이스로 다 했는데 그 간격이 1.5mm 정도 일정하게 해서 저는 사실 그런 문화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이 그 집안 살림에 대해서 조금 완벽주의가 있어요. 완벽주의 내지 집착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다음에 먼지도 하나도 없는 집안이고. 그러면은 서세원이라는 사람은 집에서도 성격이 급한데 여보 빨리 밥 먹어 배고파 죽겠어 그러면 기다려 그러고서 40분을 이렇게 하고 뭐든지 그 집에 언젠가 뭘 봤더니 그냥 앞치마에다가 뭐 이거 깔고 레프론 뭐 깔고 그냥 먹는 것도 저기 무슨 어디 유럽에 있는 그런 집에서 커피숍 같이 해놓고서는 커피를 한 잔 마셔도 흘리지 않고 뭐 이렇게 대고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집안을 살니 그 같이 사는 남자는 성격 급한 남자는 얼마나 성질이 났을까. 지금 얘기 잘하셨는데 성질이 최악이 났을 것 같아요. 잘하신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최대한 사태를 공정하게 보려고 노력하는 네. 거거든요. 그러면 성질 급한 남편도 참 힘들었겠다. 그리고 아내 그 고상한 행동이 사실은 그렇게 잘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보상 심리이기 때문에 남편이 이걸 존중하기보다는 좀 우습게 보일 수도 있어요. 서세원의 누나가 내 동생은 그렇게 때리는 사람이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정확히 했죠. 그거는 그 누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동생인 거고요. 남녀의 문제에 대해서는 가족도 형제도 부모도 개입할 수가 없어요. 부부지간의 문제만큼. 설령 알고 있다 하더라도 가제는 개편이라고 자기 가족들은 가족들 편이 들고요. 제가 그러니까 시어머니 같은 경우 있잖아요. 자기 아들의 단점을 잘 알잖아요. 그리고 며느리한테 평상시에 미안하다, 우리 아들 못나서 미안하다 하잖아요. 이혼 소송만 들어가면 싹 바뀝니다. 그렇지. 우리 아들이 뭐가 잘못했냐, 네가 잘못했지. 자기 가족 편 들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자녀들은 공정합니다. 제가 보기에. 예. 말씀하신 대로 매니저나 네. 시누이나 뭐 시어머니나 이런 증언보다도 진짜 중요한 게 자녀의 증언이 결정적이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 벌어진 이 서세원, 서정희 씨 부부의 폭행 사건부터 이혼 소송까지 그동안 자녀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자녀가 이제 갑자기 입을 엽니다. 맏딸 서정주 씨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크면서 아 이건 뭐가 잘못된 거구나 라고 깨달았다. 같은 여자이다 보니 엄마에게 공감을 많이 하고 있다. 엄마의 말이 맞다. 필요하다면 증언도 할 수 있다. 동생과 나는 엄마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안전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있다. 엄마를 도와줄 사람은 주변에 아무도 없다.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서 어릴 땐 잘 몰랐는데 크면서 아 뭐가 잘못되구나 있구나 라고 얘기를 했고요. 동영상을 보니까 그 서세원 씨하고 통화한 내용을 보는데 딸한테도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거지 같은 마귀. 내가 너 돈 얼마나 들여서 키웠어. 야, 네가 나한테 여기 짓을 해? 지금 여기서 자식들이 이렇게 엄마 걱정을 하는 거 보면 그동안 서세원 씨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번 일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를 새삼 느낄 수 있고요. 서동천 씨는 2014년 폭행 사건 당시에는 부모님의 일이라 내가 관여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최근에 번복을 했어요. 부모의 이혼 소송에서 증언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귀추가 주목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렇게 맞고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린 놀라고 있지만 저는 거의 매일 보는 사건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혼을 못하고 참고 사시는 이유가 자녀들 때문이에요. 자녀들이 혹시 이혼하면 피해갈까 봐. 근데 이제 자녀들이 다 커가지고 오히려 자녀분들이 어머니를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심지어는 그 변호사님 저희 어머니는 이제 자유롭게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같이 찾아오시는 자녀분들이 많아요. 자녀분의 그런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어서 서정희 씨도 아마 이번에 사건을 제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세원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딸이 엄마한테 들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본 게 아니고 엄마가 이렇게 전하니까 딸들은 엄마 말을 믿으니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뢰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옆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 말은 더 신뢰성이 없는 거겠죠. 왜냐하면 삼자를 넘어서거든요. 맞아. 서세원 측에서는 오히려 지금 변론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 지금 CCTV가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폭행이라는 것은요. 내가 끓여놓은 찌개 한 그릇을 남자가 숟가락을 뜨는 순간에도 심장이 쿵쿵 뛰는 여자도 있거든요. 간혹 남편도 그래요. 아내만 그런 게 아니야. 그래요? 예, 이 사건에서 저는 자녀들의 진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부간의 사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자녀입니다. 계속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가사소송법이 개정이 되는데 기존에는 만 13세 이상의 자녀의 의견만 청취했는데 그 제한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친권 양육권이라든지 자녀에 대해서 미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녀 진술을 들을 수 있게 개정이 됐거든요. 그만큼 자녀의 진술이 더 중요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입장을 밝힌 맏딸 서동주 씨는 뭐 예전에 책을 쓰기도 했고 과거에 대단한 스펙으로 많은 화제를 불러모은 적이 있습니다. 엄마 서정희 씨에게 서동주 씨는 어떤 딸인가요? 일단 두 사람의 장녀인데요. 예원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이 졸업한 명문 사립여대 웰슬리 대학에서 미술 전공했습니다. 이후에 MIT에 편입을 해서 순수 수학을 공부했고요. 세계 1위 경영대학으로 꼽히는 와튼 스쿨에 진학을 했는데 여기 박사학위를 진학을 했는데요. 그 시험 볼 때 그 1,600점 만점 중에 1,590점을 받아가지고 전액 장학을 받아서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 23일 날 결혼을 했는데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내 교회에서 6살 연상의 재미교포 벤처사업가와 혼인을 했습니다. 서동 씨 남편은 하버드에서 정치학을 전공했고요. 재학 당시에는 백악관 비서실에 근무했고 졸업 후에는 뉴욕에 있는 유명 금융회사 골드만삭스에서 근무했고 결혼 당시 IT 회사에서 전략과 인수합병 파트에서 근무했다고 합니다. 무지막지한 학벌이네. 정말 스펙 완전. MIT 와튼. 그게 결론이에요. 그럼 돈을 얼마나 서세원 씨가 자녀에 대한 교육률은 좀 남달라에 좀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딸과 같이 책도 읽어주고 토론도 같이 했다고 해요. 그 좋은 아빠의 모습은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제 유학을 가게 됐는데 이 자녀들이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각 주마다 가장 뛰어난 학생에게 대통령상을 줍니다. 그래서 딸 서정두 씨 같은 경우에는 클린턴 대통령한테 상을 받았고요. 아들인 서동천 씨는 부시 대통령한테 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세원 씨가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이 상장을 복사해가지고 막 지나는 사람들 막 보여주고 이렇게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아들 있죠 서동천 씨도
또 굉장히 잘 자란 것 같더라고요. 잘생겼죠. 엄마를 닮아가지고. 네. 그 2007년에는 이제 3인조 남성 밴드 미로 밴드에서 이제 미로라는 그 예명으로 이 활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2009년도에는 솔로 앨범을 발매하는데 이 모든 곡들을 직접 이제 그 전곡을 작곡을 해가지고 그 음악적인 재능도 굉장히 뛰어나요. 이후에 이제 학업에 전념을 했는데 와세다 대학의 사회과학부에서 공부하다가 2010년도에 이제 그 성균관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또 2013년도 8월에는 이제 일본 와세다 대학교 그 다닐 때 동창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 다니던 이제 고려대학교 교우회관에서 가족과 이제 친구들만 모아놓은 상황에서 결혼식을 올렸죠. 언제 우리가 만났던가 언제 우리가 헤어졌던가 만남도 헤어짐도 아픔이었지 너와 나는 작은 연인데 서정희, 서세원 씨 만남은 연예계에서도 큰 화제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서세원 씨를. 근데 이제 두 사람이 과연 어떻게 만났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네, 서정희 씨가 19살 되던 해에 4남매를 키우던 어머니가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이민을 결심하게 돼요. 그러던 중에 길거리 캐스팅이 돼서 모델을 시작해서 1980년 2월 첫 광고 촬영장에서 서세원 씨를 만나면서 그 운명의 그 만남이 되는 거죠. 저는 그때 연예계에서 조금 이름이 있었고 우리 집사람은 사람들이 모를 때인데 길을 가는데 어떤 분이 모델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있는 사무실에 같이 왔어요. 와보니까 모델하는 것보다는 제 아내가 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빠가 되게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잖아. 저보고 결혼하면은요. 이제 다시 뭐 공부도 시켜주고 또 뭐 제가 하고자 하는 일도 골라서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랬는데 결혼하니까 그날부터 못 나가게 하고요. 애기 낳으라고 막 화를 내요. 그래갖고 애기 낳고 그러고 나니까 또 낳으라고 그래서 또 낳고. 남자들의 수법이지. 저는 서세원 씨하고 저희 언니들도 같이 예전에 그 시트콤의 전신이라고 코미디 극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커플로 이렇게 연기도 했었던 인연이 있고 그 이후에도 또 저 또한 서세원 씨하고 프로그램을 같이 하면서 인간적인 그 카메라 밖의 모습을 좀 봤었거든요. 근데 서정희 씨에 대해서도 항상 그 아내가 열심히 사는 거에 대한 고마움 같은 걸 갖고 있었고 그 종교에 굉장히 몰입해 있잖아요. 서정희 씨가 신실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묘사를 했던 게 아내가 너무 신실해서 내가 빈틈을 어떻게 새 나갈 수가 없다. 조금이라도 내가 뭐 비즈니스 때문에 늦거나 이래가지고 집에 늦게 귀가를 했을 때 아, 이 시간쯤 되면은 서정희 씨가 자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문을 살짝 열고 이렇게 딱 보면 막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서세원 씨 제발 좀 회개하고 일찍 들어오게 해달라. 이러고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아내의 모습이 더 무서워서 나는 늦게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던 서세원 씨인데 어떻게 서정희 씨하고 그런 CCTV 속의 영상을 이렇게 남길 정도의 이런 삶을 사셨나. 저는 내가 봤던 게 뭔가, 내가 들었던 게 뭔가 참 많은 거에 회의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뜨개질하고 뭐 만들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앉아갖고 그냥 이런 거 다 이제 애들 거면 이렇게 뜨고 이런 거. 그런 거 좋아하시나요? 천상의 그 여자시네요. 서세원 씨가 이제 방송 출연했던 모습을 보면은 이제 그 유머러스 하신 분은 분명히 맞는데 네, 유머. 좀 분류를 해보면은 구박형 유머예요. 맞아. 그래서 이제 게스트들이나 아니면은 뭐 상대방들에 대해서 구박하고 찜범. 야단치고 뭐 이런 투인데 사실은 또 이제 이게 그 실생활에서도 그런 어법을 많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그 유머 코드를 이해하면 좀 그 뭐 이해할 수 있는데 조금 가슴 아프게 그 꽉꽉 박히는 말들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과연 이 그 아내나 아니면 자녀들이나 저도 뭐 몇 번 그걸 갖다 당해봤을 때 좀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좀 뭐라고 조금 하던가요? 뭐 재밌는 거였는데 같이 이제 중국 음식 먹다가 뭐 맘대로 시켜 김 기자님 먹고 싶은 거 뭐 하더니 나는 짜장면 뭐 이런 거. 가슴에 꽉꽉 박혔어요 그게. 이거 드시고 싶었구나.
어찌됐든 서정희 씨하고의 그 대화에 있어서의 코드 부분은 상당히 그런 이제 서세원 씨의 어법 부분하고 유머 부분하고 맞지가 않지 않았나. 그리고 평소에 이렇게 스태프들과 있으면 약간 배려심이 부족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은 요즘 잘 나가는 연예인이니까 일하는 게 이렇게 영광스럽긴 하지만 이렇게 마음 놓고 푸근하게 기댈 분은 아니었어요. 권위의식인 결혼 이후에 서세원 서정희 부부는 연예계를 대표하는 인고 부부로 소문이 나 있었는데 부부가 같이 찍은 광고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꽤 숫자도 많았어요. 서정희 씨는 워낙 그 외모가 출중하셔가지고 결혼 후에도 그 CF 퀸으로 승승장구하십니다. 82년부터 2001년까지 약 37편을 찍었다고 하니까 1년에 한 2편꼴 찍은 셈인데요. 이 중에서 그 서세원 씨랑 이제 나란히 출연한 CF도 꽤 있었어요. 뭐 소화제 광고라든지 놀이공원 광고 그리고 학습지 광고였는데요. 다 이제 그 행복한 그 가족의 이미지, 부부의 이미지를 강조한 그런 광고였습니다. 서정희 씨는 미혼 상태의 활동이 워낙 짧았기 때문에 어쨌든 결혼하고서 주부의 모습으로서 유명인으로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고 그만큼 또 솔직히 말하면 누렸어요. 일단 잘 사는 부부의 모습으로 CF도 많이 찍었다. 예, 쇼핑몰 같은 거 운영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것도 남편과의 이룬 가정을 배경으로 한 거예요. 또 자녀가 참 잘 됐다는 엄마가 굉장히 자녀를 열심히 키운 면도 있겠지만 그 유전자는 부부가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의 그 몫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서정희 씨가 지금 고통스러운 것과는 다르게 한 인생으로서 볼 때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산 것은 틀림없고 그것은 혼자만 한 것은 아니고 서세원 씨와 결합한 한 가정 속에서 이루어진 거다. 이거는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저는 서정희 씨가 그 개척교회를 하면서 십자가를 본인이 직접 만들어가지고 방사시장에 가가지고 포장한 거를 선물을 주는데요. 이 여자가 공부를 했더라면 정말 굉장했었을 거라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도 안타까움이 있어요. 꼭 가정만을 이루어서 서정희 씨가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진념을 한 거지 좀 더 좋은 배경을 줬더라면 서정희 분명히 어떤 가능성이 있는 여자라는 거죠. 결혼 생활 하다 보면 늘 행복하기만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언제나 24시간 불행한 것만도 아니라고 하시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부부관계에서 행복과 불행은 이제 공존하기 마련인데 서세원 씨와 서정희 씨 이 부부에게도 서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시절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 서세원 씨가 그 방송인으로서는 굉장히 승승장구를 해왔지만 영화인으로서는 굉장히 부침이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그 인기 있는 방송인이었던 86년도에 납자루떼라는 영화를 제작했으나 크게 실패를 했었고 그 다음에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조폭마누라를 제작하면서 성공을 했었지만 그 이후 2004년도에 개봉했던 그 도마 안중근, 2010년에 개봉했던 젓가락 이 두 편의 영화는 아주 크게 흥행 실패를 했고 오히려 35억 원의 빚만 남기고 말았죠. 2002년 PD 금품 로비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도피를 해버리죠, 외국으로. 그 다음에 서정희 씨가 대신 조사를 받고 고생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국민들 다 기억할 거예요. 서세원 씨가 이렇게 거의 병자처럼 실려서 들어오는 모습. 그리고 좀 쇼킹했었죠. 왜냐면은 서세원은 우리를 웃겨주는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도 재벌들이 뭐 검찰이라든지 갈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하고 있으니까 저게 쇼 아니냐 그런 얘기도 되게 많았었고 그러면서 서세원에 대한 약간 믿음과 신뢰성이 좀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되었었고요. 그 당시를 서정희 씨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힘들었다. 기도의 힘으로 버티긴 버텼지만 그 당시를 어떻게 내가 지금 헤쳐나왔는지 모르겠다라고 회상을 하고 있죠. 네. 근데 2002년이 서동주 씨 큰딸이 20살 되던 해인데 그때 대학을 입학을 했을 때예요.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서세원 씨가 뇌물수수 혐의를 받게 됐죠. 거기다 또 한 방송사에서는 마카오 원정 도박 혐의에 대한 보도를 막 했어요. 연타를 맞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동주 씨 같은 경우는 루머에 시달리게 됩니다. 뭐냐면 대학을 입학을 할 때 기부금을 내고 들어갔다라는 그 루머가 하나 있었고 고등학교 때는 그 전체 교복을 해주고 들어갔다 뭐 이런 식의 루머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상 서동주 씨의 학교 생활을 들여다보면 고등학교 때는 교복이 없는 학교였고요. 네, 그 굉장히 좀 형편이
그다지 좋지가 말도 안 되는 못해서 소문이었네. 수업 시간 말고 한 6시간 정도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기숙사에서 점심은 제공을 해주지만 아침, 저녁은 안 주는 항상 그런 제도였기 때문에 오트밀하고 뭐 두유하고 해서 아침과 저녁을 때웠다라는 거죠. 근데 서세원 씨가 사실 그 교육열은 서정희 씨가 있었다면 서세원 씨는 교육비를 댔던 거잖아요. 그렇지. 서세원 씨가 어려운 시기는 분명히 있었던 건 다 뉴스를 보셔서 아시는 내용인데 지인들한테 얘기를 했던 것들을 제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교육비를 제때 못 보내거나 혹은 많이 어려움을 겪게 했을 때에 대한 아픔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버지로서. 네, 아버지로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아니 아버지로서 할 도리는 마음적으로나 교육비를 대는 부분이나 할 건 다 하셨는데 어쩌자고 이렇게 자식들한테는 인정을 못 받는 삶을 살았는지 연예인으로서는 한때는 굉장히 주름 잡았던 톱스타였지만 가정에서는 결과적으로 몇십 년의 세월을 들여다봤을 때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2009년에 또 큰 사건이 터졌죠. 주가 조작하고 횡령으로 징역 2년에 이제 집행유예 3년, 세금 5천만 원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도 이제 아내 서정희 씨가 정말 고군분투 남편을 위해서 희생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얼마나 아내가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아내한테 지난 25년 동안 내가 너무 잘못했다. 앞으로 25년 동안은 당신을 끝까지 믿고 함께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결국엔 그 다짐이 지켜지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런데요, 이 이혼 소송에는 이 폭행 사건이 원인이 됐지만 갈등의 원인에 더 중요한 부분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2006년에 그 자택을 경매로 넘길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두 사람이 겪었다고 하는데 교회 역시 그 딸 서동주의 도움과 은행 윤자로 교회를 운영했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정희 씨가 서세원 씨의 지인으로부터 또 소송을 당해요. 이제 한때는 그 두 사람이 그 소송 때문에 위장 이혼을 한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소송 가액이 약 5억 원 정도였습니다. 네. 서정희 씨는 그 돈이 그 자신과는 관계가 없는 돈이라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해가지고 1심에서는 무혐의 판결을 받았는데 그 서정희 씨 지인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서세원 씨와 서정희 씨한테 항소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아직 그 사건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그 두 사람 갈등이 결국엔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아까 뭐 빌라도 말씀하셨지만 서정희 씨가 빌딩도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 빌딩 딴 사람은 넘어갔는데 그 돈의 행방도 아직 어디로 갔는지 드러나지 않았고요. 또 이제 그 서정희 씨 역시 그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주권을 서세원 씨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 자기가 얼마를 얻을지를 전혀 가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건드린 이유가 소송에서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그 방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서정희 씨가 지난해 9월에 이혼 소송 중일 때 취재 현장에서도 만났고 또 SNS를 통해서 그리고 SNS를 이용한 통화 기능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서정희 씨가 어느 날 그렇게 친해지니까 아침마다 매일매일 성경 구절을 그렇게 보내시더라고요. 이제 어느 날 같은 경우에도 왔길래 그냥 또 성경 구절을 보내셨나라고 생각했는데 본인의 그 답답함을 호소하는 글을 보내셨는데 이제 얼마나 경제적인 물정, 세상살의 물정이 어두운지를 좀 알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경찰에서 모든 서류를 접하니까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남편이 너무 잔인해서요. 현금 보관증이라고 쓴 3억과 2억은 조사받고 혐의가 인정되면 바로 구속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외에도 2억 5천만 원, 가압류 1억 원의 빚. 저는 차용증이 무엇인지, 현금 보관증이 무엇인지도 구분을 못하는데 제 인감으로 모든 것을 다 해놓고 현재도 제 인감, 통장, 딸 동주 통장, 도장, 등기 권리증을 모든 것을 남편이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실 기거할 곳이 마땅치가 않다고 하셔서 호텔 등지를 해서 기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되느냐 그랬더니 남편 명의로 휴대폰이 되어 있어서 요금을 안 내서 휴대폰이 끊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잠깐 갔다 온 사이에 자신의 차가 신우인 명의로 바뀌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하셨죠. 네, 하여튼 경제적인 원인 이외에도 또 다른 원인이 또 있죠. 중요한 원인이. 네, 그 서정희 씨 측에서는 이제 그 이혼의 결정적인 계기를 외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이제 서세원 씨의 문자를 보게 됐고 여기에서 내연녀와 나는 문자를 보면서 이제 많은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딸 또래의 이 내연녀가 이 서세원 씨가 그 목회자로 있던 교회에도 나왔었고 제가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처음 발단이 있었어요. 사실은 믿었던 남편에게서 어떤 그 아주 작은 문자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게 시작이었던 거죠. 일본을 다녀오겠다 했는데
사실은 홍콩을 다녀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권을 달라고 했고 갑자기 화장실을 가서 배가 아프다고 들어갔다 나와서 여권을 보여줬는데 그 여권을 다 지워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조카한테 내역서를 떼달랬는데 다른 호텔에서 홍콩에서 먹은 것과 아울렛을 다닌 것과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결국은 이제 서정희 씨도 내연녀의 존재를 알게 되고 내연녀도 서정희 씨가 알게 됐다는 걸 알면서 서로 이제 서로 과격한 내용의 문자와 전화를 주고받으면서 좀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서세원 씨가 오히려 서정희 씨의 외도를 의심을 했는데 서정희 씨가 다니는 교회 목사하고 서세원 씨가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같이 제작 부분을 많이 상의를 했나 봐요. 창원회가 제작을 하면서 서세원 씨와 그 목사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이견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서정희 씨가 그 목사 편을 드니까 서세원 씨가 매우 서운하다. 그래도 당신은 내 편을 들어야지라는 반응이었고 또 서세원 씨의 교회가 아닌 그 목사가 다니는 그 교회에다가 헌금을 1,000만 원씩을 낸 거예요. 그 부분도 서세원 씨의 상당한 분노를 일으키게 한 부분이죠. 네, 어쨌든 두 사람이 내연 관계에 있는 이성에 대해서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서세원 서정희 부부 이혼 소송에서 사실 이제 가장 최근에 또 핫한 이슈였던 간통죄 폐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네,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예. 제일 이득 보는 연예인은 옥소리입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남편이죠. 그 당시에 수배를 받았던 이탈리아 요리사 지 씨는요. 이제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언제나 자유롭게 한국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민사는 남아있을 수 있다면서요. 그렇지만 그거는 민사와 형사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민사는 이혼 소송인데 이혼 소송 끝났으니까. 네, 그러니까 민사와 형사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네. 간통죄는 형사기 때문에 형사 폐지로 인해서 간통죄 폐지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은 옥설이고요. 제일 지금 안 좋은 사람이 김주아 아나운서입니다. 제일 손해를 많이 봤죠. 그러면 이 경우는 서정희 씨 부부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이 간통죄 폐지와 영향을 별로 받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연녀가 있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라 홍콩에 갔었다는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있다는 내역 다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정 배우자, 즉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부정 배우자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큰 영향을 못 받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 교수님이 정확히 지적해 주신 것 같이 간통죄가 폐지됐느냐, 폐지되지 않느냐 이 사건은 전혀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간통죄라는 것은 이제 법리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7대1 압도적인 표결로 이제 사라지게 된 거고 선진국에서 다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도 뭐 다 법조인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위자료거든요. 위자료 액수를 피해자에게 그러면 충분히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위자료가 뭐 2천만 원, 3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는 그 액수를 늘려서 뭐 1억 원, 심지어는 뭐 전 재산을 다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세원 서정희 부부의 이혼 소송은 이제 현재 폭행, 그죠? 네. 네, 불륜, 또 뭐 재산권, 경제권 싸움 등 많은 부분이 아직도 미해결 상태인데 이 두 분 앞으로 어떻게 이제 행보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일단 서세원 본인은 이렇다 할 말을 아직 하지 않고 있는데요. 측근들을 통해서는 대응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정희 씨는 3월 18일 날 4차 공판을 마치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딸이 있는 곳으로 출국을 했고요. 떠날 때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매우 지친 상태이고 앞으로 일은 딸과 상의하겠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 남아있는 5차 공판이 4월 21일입니다. 그래서 향후 공판을 좀 지켜봐야 두 사람이 어떤 결론이 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이젠 진짜 사랑을 만났다. 이 여자가 내 마지막 여자고 내 마지막 사랑이다. 절대 헤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혼 소송이 무려 5년간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남편이 이제 연락을 하지 말아라.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나 혼자 찾는 게 뭐가 어려워요. 아들 결혼식은 왔어야 하지 않았나요? 아버지인 자신을 결혼식에 배제했다. 입장이 너무 달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이혼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결혼 28년 만에, 야, 거의 진짜 30년 다 돼서 30년 다 되도록 살았는데 이제 이혼 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 대중들은 굉장히 큰 충격에 처음에 빠졌죠. 네, 한 여자가 5년간 이혼 소송을 반복하게 된 이유는 뭔지 또 그 결혼 생활의 진실은 뭔지 여기 실제 또 정수경 씨의 담당 변호사인 이인철 변호사님의 생생한 이야기를 기대해 보면서 이분 전문이구만. 가황 나훈아 부부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966년 데뷔 후에 17년 동안
은퇴와 재기를 반복했던 이 나훈아 씨에게 찾아온 마지막 사랑이 바로 이 정수경 씨인데요. 네. 이 정수경 씨와의 결혼은 연예계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줬었습니다. 바람 같은 남자 나훈아 씨의 마음을 빼앗은 아내 정수경 씨,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 1983년 7월에 보도가 나왔어요. 나훈아 동거 아들을 낳다, 이런 보도 때문에 또 세상이 시끌시끌했었어요. 정수경 씨가 그때 23살이었고, 나훈아 씨도 아직 젊었을 때네요. 37살 때입니다. 어쨌든 두 사람은 나이 차이가 그래도 좀 벌어지는데, 1976년 16살 나이로 정수경 씨는 가수로 데뷔한 사람이에요. 여군 1등병이라는 노래인데, 그런데 뭐 이렇게 이제 새로운 결혼을 하면서 은퇴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외모라든지 분위기가 굉장히 청순했고, 또 일찍 일본에 진출을 해서요. 우리나라 가수가 일본에 진출한 5번째 사례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었던, 연예인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던 사람이 나훈아 씨의 제자, 처음에는 가수의 제자로서 연을 맺다가 부부가 되면서 이제 활동을 접은 케이스죠. 나훈아 씨의 연애사, 뭐 결혼사는 연예계뿐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화제성을 맞아요. 어디 가면 그 지역에 가면 택시기사 아저씨들이 더 많이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정말 많은 분들 사이에서는 화제성 중에 화제였는데, 그때 정수경 씨하고 결혼할 무렵에 연예계에서 어떤 말들이 있었냐면, 정수경 씨가 일본 부동산 재벌의 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가수 활동도 할 수 있었던 거다. 나훈아가 정말 복이 많은 남자다. 왜냐하면은 부잣집 딸이지, 예쁘지, 순수하고 때묻지 않았지, 이런 여자를 만나다니 정말 능력남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요즘도 그 미모는 여전하신지요, 정수경 씨는? 상당히 그 미인이시고요. 느낌이 약간 최진실 씨 같이 좀 청순하고 귀엽고 그런 느낌이세요. 근데 이제 이 나훈아 씨 같은 경우에는 아내를 만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젠 진짜 사랑을 만났다. 그녀를 만난 순간 과거와는 다른 영원히 정착할 수 있는 안식처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느낌이 좀 틀렸던 것 같네요. 나훈아 씨는 결혼을 3번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법적 혼인은 처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법률 혼만 한 것이 아니라 성당에서, 명동 성당에서 혼배 성사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성당에서 결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이혼이 안 되는 것이죠. 혼배 성사라는 것은 우리가 법률적으로 이혼을 해도요, 하늘에서 묶어뒀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혼배 성사를 했습니다. 아마 절대 헤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여자가 내 마지막 여자고 내 마지막 사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훈아 씨가 당시에 정수경 씨를 얼마나 좋아했는지는 이 노래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보고 또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 않은 내 사랑아. 여름 내 가슴 남자들이 연애할 때 이거만 불러주면 여자들이 대부분이 네 결혼하겠어요 하는 노래였어요. 새벽 3시에 잠에서 깨어나서 5분 만에 작사한 노래, 이 불멸의 노래 사랑입니다. 나훈아 씨 인생에는 김지미 씨 만난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틀려요. 김지미 씨 만난 이후에는 나훈아 씨가 굉장히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은 영향을 받았는지 다른 사람이 약간 된 느낌? 굉장히 멋있고 성숙해지고. 성숙이 아니라 세련미가 쫙 거. 옛날엔 머슴이었었는데 그렇지. 오늘 보니까 완전히 아주 많이 묻었던 그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모든 게. 제가 봤을 때 나훈아 씨는 사랑과 이별이 그대로 자기의 그 음악 인생에 들어가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공감을 시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사랑 같은 경우에는 정수경 씨에게 바쳤던 사랑가였고, 영영 같은 경우에는 김지미 씨하고 이별을 겪으면서 만든 노래거든요. 다시 한 번 또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이 노래로 했었잖아요. 진짜요. 노래방 같은 데 가면 그냥 여자들이 그냥 그 실현당해갖고 울면서 영영 못 잊을 거야. 이 노래 부르면서 우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아요. 제가 한 여러 가지 공연을 찾아봤지만 나훈아 씨의 무대는 돈이 안 아까워요.
그렇게 복수도 많은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자투라네 하면서 눈을 한번 자투라네 하면서 눈을 한번 쫙 한번 훑으면 그 많은 관객 중에서 내 눈으로 쫙 꽂히면서 가슴이 찌릿찌릿한 거예요. 저는 우리 엄마가 저기 팬이라서 해마다 가주다가 제가 팬이 돼가지고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앞자리들 이렇게 인사하면 우리 둘이 손을 잡고 이렇게 놓지를 않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그만해 이년아. 손 놔 이제 그만해. 그만큼 나훈아 씨는 나이 드신 분이나 저 같은 분이나 또 새로운 어떤 뭐 젊은 팬한테도 분명히 사랑을 받는 대단한 스타라는 거죠. 이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초라네. 나훈아 씨가 아내 정수경 씨를 향한 사랑이요 각별했어요. 근데 이 각별한 만큼 그 둘 사이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들에 대한 사랑도 아주 남달랐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37에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이제 철들고 나서 본 아들이니까 그렇죠. 얼마나 또 감격스럽고 이쁘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 방송사에 아들하고 아버지가 같이 커플룩으로 입고 아버지 스케줄을 아들이 따라왔던 거죠. 정말 방송국이 지하부터 꼭대기층까지 화제 나오는 아들 왔는데 지금 아빠하고 똑같은 옷 입고 왔다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한 번은 그 미용실에서 나훈아 씨가 머리를 이렇게 자르고 있었는데 연락을 받은 거죠. 시험에서 1등을 했다는 연락을 받고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지금 여기에서 이용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이용료를 내가 내겠다라고 해서 골든벨을 울렸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나훈아 씨가 그 예전에는 자녀들의 사랑이 정말 각별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정수경 씨가 이제 예전 사진들을 가져오셨는데 나훈아 씨가 이제 자녀들을 안고서 이렇게 이제 여행 다니는 사진이 있으니까 아, 정말 참 좋은 아빠였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자녀에 대한 교육에 관심이 많으셔서 자녀들에 대한 유학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학을 가서 자녀들하고 이제 그 엄마 정수경 씨가 미국에 갔는데 이때부터 좀 부부간에 좀 틈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족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던 것으로 알려진 나훈아 씨가 돌연 이혼 소송에 휘말렸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정말 많은 팬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마 첫 번째 이유는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첫 번째 소송이 진행됐죠. 그렇죠. 미국에서 계속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엔 나훈아 씨가 이제 방문을 이제 하셨어요. 몇 번 방문을 하셔가지고 자녀들하고도 안부도 묻고 여행도 다니고 참 사이가 좋았는데 점점 그 방문의 시기가 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1년에 몇 번씩 오다가 뭐 2년에 몇 번씩 오다가 3년에 몇 번씩 연락이 끊긴 거예요. 아예 방문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당연히 이제 걱정이 되고 연락을 계속 취했는데도 이상하게 남편이 이제 연락을 하지 말아라. 내가 좀 혼자 시간을 보내야겠다. 이렇게 연락을 차단하는 겁니다. 너무 오래다. 그렇게 계속해서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는 그 정수경 씨가 남편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미국에서는 또 이혼을 해야지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신뢰도 이제 깨지고 이혼도 결심하고 또 이제 지원도 받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이혼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혼 소송을 하면 우리나라의 그 유책지와 달리 부부가 별거를 1년 이상 하면 그냥 이혼이 쉽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대하고 이혼을 했는데 나중에 나훈아 씨는 이제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나는 이혼에 동의한 적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정수경 씨는 남편이 묵시적으로 동의를 한 거 아니냐 이혼 사실을 알고도 나중에 이제 이의 제기를 한 것은 이체 맞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양측 간의 주장이 이제 상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뭔가 연락이 뜸해지고 뭔가 예전 같지 않다 싶으면 아내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이런 노력을 할 수도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노력을 했죠. 연락도 취하고 한국에도 이제 가보고 노력을 하셨는데 일단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본인이 핸드폰이 없으세요. 나훈아 씨는 핸드폰이 없고요. 또 집에 전화하면은 집에 직접 전화 받으시는 게 아니라 여동생이 전화를 받습니다. 여동생을 통해서 남편하고 통화를 해야 되니까 연락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남편이나 아내가 직접 통화를 되지 않고 그 사람의 가족을 통해서 제3자를 통해서 연락을 계속해야 된다.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여러 해 동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다면 그 순간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을 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동생을 딱 붙들고 남편 내놔라. 아니면은 진짜 실종 신고하겠습니다. 나훈아 찾는 게 뭐가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적극적인 조치가 부족하지 않았었나. 그게 이제 상황이 좀 복잡했던 게 그런 시점, 그러니까 뭔가 남편이 사라졌고 어떻게 이런 시점이 벌어질 때
소위 말하는 국내에서 나훈아 파문이 있었던 거죠. 2007년인데 2006년 연말부터 연락이 안 됐는데 2007년에 이제 한국에서는 어마어마한 소문이 들려오고 막 그러다 결국은 이제 기자회견이 열리고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 국민이 그 당시에 저도 그랬었고 대한민국 모든 기자들이 나훈아만 찾기 위해서 막 그렇게 막 취재력을 집중하는 시절이었는데 뭐 말씀하신 대로 멱살 잡고 찾기도 굉장히 애매했고 또 하나는 여론이 막 그렇게 가다 보니까 가족들도 오히려는 더 숨을 죽이고 그 매스컴에 나오는 기사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 또 있었던 거였죠. 나만의 정말 내 인생은 앞으로 좀 살고 싶어.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조차 막 스트레스니까 그 사람이 내 남편이었다는 것조차 너무 싫어. 근데 미국에서 이혼 소송이 이렇게 쉽게 끝났는데 한국에서 이혼 소송은 다르지 않습니까? 미국은 파탄주의죠. 네. 누가 잘못했든지 상관없습니다. 붕괴되면 우리가 붕괴됐습니다. 그러면 그래 하고 끝? 바로 이혼을 해줘요. 근데 한국은 유책주의입니다. 누가 잘못을 했느냐. 잘못을 한 사람은 이혼을 소송을 걸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혼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한국에서 볼 때는요. 누군가의 잘못이라고 따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나훈아 측 입장과 또 부인 측 입장이 다 타당성 있어 보이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람 핀 것도 아니야. 그렇다면 큰 잘못도 없어. 폭행도 없어. 애매하다는 거죠. 한국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더 노력해봐라. 보이지도 않는 사람은 어떻게 찾을 수도 없는데 무슨 노력을 하려는 거야? 근데 나훈아 씨 주장은 파탄주의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나훈아 씨는 미국에서 오는 과정 동안 나는 몰랐다. 이혼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이혼이 된 거지. 이건 파탄주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게 그 나훈아 씨 쪽의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계속 있는 거고 한국에서 이혼 소송은 2011년 8월경에 그 정수경 씨가 자신의 본명으로 한 지방법원에서 소송을 내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됐고 지금까지도 많은 언론사에 소속이 되어 있는 기자들이 끊임없이 취재를 하고 있는 두 사람이 된 거예요. 네. 두 사람이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이혼 소송을 이어가게 되는데 정수경 씨는 남편 나훈아 씨에게 어떤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한 6년 정도는 좀 기다린 시간도 있었던 것 같아 보이는데 우선 이제 하와이에서 지낼 때만 해도 관계가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그럼 나훈아 씨가 굉장히 하와이도 자주 왔었고 그리고 올 때 또 보면 돈을 송금해주지 않고 주로 본인이 직접 가져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활비도 또 넉넉히 줬다고 하고, 그러니까 하와이에 있는 교민들 사이에서는 정수경 씨 부부 그 가족을 다 알고 있었고 나훈아 씨가 자주 오니까 굉장히 그 사이 좋은 부부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2004년 정도부터 나훈아 씨가 근데 가수를 그만하고 싶다, 뭔가 뭐 혼자 떠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불안한 마음이 좀 있었다고 하고. 그 다음부터는 어느 순간부터 보스턴으로 이사 갈 걸 많이 요구를 했다고 해요. 정수경 씨가 그 나훈아 씨가 자꾸 이사를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마지못해서 이제 보스턴 이사를 가요. 근데 하와이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오던 그렇게 자상했던 남편이 보스턴에 찾아온 것은 고작 4번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와이에서는 굉장히 소문난 인고 부부예요. 두 사람 꼭 같이 넷이서 손잡고 다니고 이런 다정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다가 이 보스턴에서는 정수경 씨가 인터뷰를 할 때 본인 얼굴을 모자이크를 처리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 이유가 너무 궁금해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알아볼까 봐. 보스턴에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이 나훈아의 아내이고 자녀들도 나훈아의 아들, 딸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생활을 좀 지키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06년 연말에 나훈아 씨가 정수경 씨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나 정말 한동안 쉬고 싶고 여행을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한 달 뒤에 정수경 씨가 연락을 해보니까 웬걸 휴대폰도 안 받고 모든 연락처가 다 끊겨버렸죠. 그러니까 정수경 씨 입장에서 너무 당혹스럽고 황당한 입장이 된 거죠. 뭐 일단 정수경 씨 주장에 따르면은요, 나훈아 씨가 아이들 교육비도 안 내주고 연락도 안 하고 이혼도 안 해주고 해서 결국은 소송을 낸 건데 연락이 끊긴 건 2007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거의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7시간만 연락이 끊겨도 이게 남편으로서 이 책임을 다하는 건가? 저는 묻습니다. 당연하지. 발발 떨면서 전화합니다. 받았었어. 나훈아 씨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아들 결혼식은 왔어야 하지 않았나요?
그 결정적인 그 이혼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무리 뭐 그 예술인이고 가수고 가객이더라 하더라도 기인적인 행동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아들의 결혼식만큼은 참석을 하는 것이 예의지 그 뭐 가족 간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나훈아 씨가 갑자기 여행을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2006년 연말인데 이미 아들의 결혼식이 예정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결혼식 8개월 전부터 참석 여부를 이 아내 되시는 정수경 씨가 나훈아 씨에게 이제 타진을 하게 되죠. 한데 연락 자체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이 결혼식 3일 전에 갑작스럽게 전화 한 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혼식을 위해서 호텔에 있다. 딱 이 한마디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때 같은 경우에 나훈아 씨 같은 경우에 이제 집으로 곧장 오거나 아니면 공항에 마중을 오라 했는데 그냥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아들 결혼식장에 가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정수경 씨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그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얼굴 붉힐 일 있겠네요. 라고 했더니 그 말을 듣자마자 전화를 끊고 아들 결혼식에도 나훈아 씨는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또 소통의 부재가 드러나는 건데요. 서로 대화가 완전 다릅니다. 나훈아 씨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인 자신을 결혼식에 배제했다. 청첩장에 이름도 없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아버지인 줄조차도 몰랐다. 그리고 내가 가려고 했더니 얼굴 붉힐 일 있겠어요라면서 오히려 오지 못하도록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이 너무 달라요. 나훈아 씨는 나훈아 씨대로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테고 안 나타나는 것 때문에 서로 정수경 씨도 심리전이야, 기분이 이게. 나빴고. 근데 어찌됐든 하여튼 보기 드문 부부예요. 우리 같으면 몇 년 동안 연락 안 해. 당신 제정신이야? 연락 안 되고 미쳤어? 지금 애야 내기부터 내기인데 얼굴 붉힐 일 있겠네요. 굉장히 우아해요. 정수경 씨가 남편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한 것이 2008년도 기자회견인데 이 나훈아 씨가 기자회견을 할 때도 한 번 정도는 기자회견장에서 내 아내와 아이도 있다. 너무 가장으로서 너무 창피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기자회견을 했던 이유도 후배들의 명예를 위해서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수경 씨도 얼마나 좀 속이 상했겠어요. 근데 정수경 씨뿐만 아니라 그 딸이 있는데 당시 고등학생이었어요. 근데 아버지의 그런 기자회견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고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결국엔 전학을 갈 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이런 딸을 보면서 정수경 씨는 어떤 위로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 굉장히 기가 막혔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수경 씨랑 이제 자녀들이 연락이 갑자기 없던 아버지하고 남편이 갑자기 텔레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반가웠겠죠. 아버지 나온다. 그랬더니 좋은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스캔들 뭐 해명하면서 뭐 일어서가지고 바지 풀으려고 하니까 사실 그 전까지는 자녀들이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그 데스 타고 나훈아 씨라는 것에 상당한 자긍심이 있었는데 그 기자회견 보고 나부터 실망감으로 바뀐 거죠. 네, 사실 이제 그 나훈아 씨의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 조금 문제점들이 있어요. 뭐냐면 나훈아 씨의 그 당시 크나큰 스캔들을 해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그런 퍼포먼스도 있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가장 잘 아는 아내의 증언이 있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기자들이 많이 이제 그 아내 부분에 대해서 접촉을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체 성사가 되지 못했었고 하면서 이제 그 나훈아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아내나 가족들의 도움 없이 이제 본인이 퍼포먼스를 했는데 기자회견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해명은 했지만 가족 간의 불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였죠. 제가 지금부터 이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대표로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내려서 5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시겠습니까? K라고 그래. 글래머 K라고 그러니까 김선하다, 김혜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 처자들이 아직 결혼 전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도 모르는 남자친구가 있고 또 가족까지 만나는 사이라면 이거 황당한 겁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김혜수, 김선아 바로잡으십시오. 꼭 바로잡으십시오. 나는 멋대로 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훈아 씨한테는 늘 대단한 스타이기 때문에 스캔들이 막 몰려다녔어요. 근데 그때 정말 신체 훼손설이 있어서 여기는 진짜라고 그러는데 저는 질문을 해요. 다 큰 성인 남자가 거기를 잃었을 경우는 생명의 지장이 있는데 생사 여부를 물어봐야지 어떻게 그런 루머가 나올 수 있느냐. 말도 안 됐는데 나훈아 씨가 직접 나와가지고 5분만 하면서 막 그냥 벨트에 손을 얹고 막 이런 게 막 어머 저거는 어떻게 말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조용히 골프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그럼 남자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3, 4, 5 밥 먹고 골프 치고 목욕하고 그러고 그냥 끝나면 될 일을 왜 저렇게 심각하게 하셨을까? 그걸 봤던 가족들은 또 상처를 받고 저는 이게 무슨 시사적으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기자회견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나훈아 씨가 두고두고 인생에 후회할 만한 그런 순간이 아니었나라는 맞아, 나 생각이 거기서 들어요. 한 3명만, 2명만이라도 이렇게 가서 야, 일로 와봐. 야, 근데 봐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여줬으면 이게 확 잠재웠을 텐데. 가족이 계속 떠난 건 2006년 연말이고요. 이제 나훈아 씨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불거진 건 2007년도 한 4월 정도였나 그 세종문화회관 대관을 취소하면서 불거졌기 때문에 뭔가 그 2006년 연말에 가족들한테 뭐 떠나겠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 해 봄에 있었던 그 공연을 취소한 걸 봤을 때는 뭔가 나훈아 씨 개인한테는 뭔가 2006년도에 뭔가 일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일이 뭔가가 있었는데 그 뭔가가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이 소문의 처음 시작은 아프다였거든요. 몸이 아파가지고 콘서트를 중단했다였는데 몸이 아프다가 뭐 신체로 가고 그 다음에 그 배우의 뭐 여자 연예인들이 있고 그러니까 루머가 계속 확산돼. 그러니까 처음에 소문과 한 6개월 뒤 소문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계속 소문이 누가 하나씩 그 곁다리를 붙여가지고 막 그 사람이 크듯이 막 자라난 거죠. 남자, 책임감 있는 남자의 모습을 보이셨는데 왜 28년간 결혼 생활했던 정수경 씨에게는 지원을 중단했을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김지민 씨를 만났을 때는 너무나 본인이 아까 약간 머슴 같았다. 근데 그 다음에 귀족적으로 변했다라고 하셨잖아요. 본인이 받은 게 많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한 은혜도 많았고 또 그 전에 내가 이 사람한테 이만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상남자니까 이만큼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한 것 같고요. 근데 이번에 부인과의 생활에서는 내가 뭔가 많이 줬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와이프와 저 아이들이 왜 나를 결혼해도 배제하고 나를 이혼을 하고 본인이 상처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인과 아이들을 돌보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외로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왠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서운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나훈아 씨한테. 잘 살지. 이 부부가 서로에게 서운함, 서로에게 배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거는 그렇게 서로에 대한 배신감, 서운함이 있으면 이제 이혼하고 각자 자유롭게 살면 되는데. 아니 만나서 화해할 수도 있죠. 만났어요, 한번. 집에 찾아가서 한 20분에서 뭐 1시간 정도 만났는데 오히려 이게 오해가 서로 커지고 서로에 대한 실망감만 커졌습니다. 나훈아 씨 측 입장에서는 요구하는 게 좀 있죠. 미국을 다 포기하고 들어와라. 다 포기하고 내 옆으로 와라. 근데 정수경 씨 입장에서는 내가 왜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요구하냐라고 하는데 전 그게 진짜 궁금해요. 왜 미국을 다 포기하는 게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지. 제가 그랬어요. 네. 사모님이 처음에 일단은 저번 재판에서는 이혼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바로 찾아오셨어요. 난 정말 이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하지 말고 노력을 해라. 일단 법원에서 노력을 하라니까. 그래서 저는 집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쵸. 미국을 다 포기하고 들어가라. 그래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만났는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두 분의 이혼 소송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 2012년도 진행된 그 이혼 소송은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뒤인 2013년 4월에 그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또다시 이제 이혼 청구가 이제 기각이 됐고 2014년 10월에 다시 한번 또 이제 그 이혼 및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이후 정수경 씨는 그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2015년 2월에 나훈아 씨의 저작권 수입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정수경 씨가 이 나훈아 씨의 저작권료를 이제 다시 문제 삼았단 말이에요. 네. 이걸 이제 재산 분할 청구 거기 소송에 집어넣었죠. 그렇죠. 같이 집어넣었죠. 이제 왜냐- 저작권료가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한두 곡이면은 그 재산 분할할 때 넣을 이유가 없죠. 근데 무려 한 800곡 정도 됩니다. 무시로, 잡초, 영영, 갈무리 뭐 이런 것만 해가지고 한 800곡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보니까 한 사후에도 나훈아 씨 돌아가시고 나서도 한 70년 정도가 보장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럼 매달 거기에서 800곡 정도에서 나오는 저작권에서 벌어들이는 돈만 해도 5천만 원 정도 되고요. 이렇게 기준을 봤을 때는 수백억 원의 가치도 산정이 가능하다라고 봐야 되니까 충분히 재산 분할 소송에서 그 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이죠. 제가 이제 이걸 넣은 이유는 뭐냐면 이제 얼마 전에 대부분 판례가 나왔잖아요. 그 연금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장래받을 연금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이 안 됐지만 이제는 연금 같은 경우도 결혼 생활 중에 아내의 내조가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연금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저작권료도 똑같아요. 아내가 그렇게 예쁘니까 사랑을 불러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아내 이렇게 노래를 불렀던 거 아닙니까? 영감을 준 거고요. 아내가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정당히 받자 이렇게 해서 청구하게 된 겁니다. 5년간 이어온 나훈아 씨와 정수경 씨 이혼 소송 이번에는 이혼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건가요? 저는 이번에는 반드시 이혼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저번에는요. 노력을 한 번 더 해봐라. 그렇게 너가 원한다면 좀 더 시간을 주겠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쌍방이 아무도 노력을 하지 않았죠. 나훈아 씨 측에서도 제가 아쉬운 점은 노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화가 나고 서운한 감정 이해하지만 법원에서 손을 들어줬으면 법원의 말에 순응은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부인 입장에서도요. 지금 현재 어떤 노력을 한 것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혼이 될 것 같은데요. 전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요즘 기러기 아빠가 굉장히 많거든요. 나훈아 씨 측에서는 뭐라고 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부인 입장에서는 몇 년간 연락이 안 된 것이 굉장히 서운하고 분하고 그렇겠지만 또 다른 한편에 또 불쌍한 기러기 아빠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역시 가족은 함께 지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정말 이 사례를 통해서 계속 듭니다. 류시원 씨의 갑작스런 결혼 발표로 아시아 팬들이 그야말로 멘탈 붕괴라 그러죠. 아주 행복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살았던 시간이 한 1년 5개월 정도인데요. 왜 애 낳자마자 살지도 않고서 금방 이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부인 조 씨의 차량을 위치 추적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산 분할을 무려 37억 원을 청구했고요. 녹취가 150건이 나왔습니다. 아내가 승소를 하기 위해서 위증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남편이 내가 이제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외도를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나는 결백하다. 무죄가 나올 때까지 싸우겠다. 2010년입니다. 한류 프린스 류시원 씨의 갑작스런 결혼 발표로 아시아 팬들이 그야말로 이제 멘탈 붕괴라 그러죠. 멘붕에 빠졌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기억이 납니까? 네, 그럼요. 네. 나죠. 근데 류시원 씨 하면은 언제부터 한류였을까? 아름다운 날들이라는 드라마가 맞아. 있었어요. 근데 이병헌 거기에서 씨야. 최지우 씨 나왔고 이정현 씨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게 빅히트를 치면서 또 극중 역할이 가수였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공연만 한 100회 정도 했을 정도니까 한류의 물꼬를 같이 텄던 배용준 씨하고 이런 1세대예요. 근데 그 정말 많은 분들의 국내 인기보다 일본 쪽이라든지 아시아 인기가 정말 대단한데 이랬던 류시원 씨가 39살이 됐던 2010년에 결혼을 갑작스럽게 발표를 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놀랐었죠. 일찍도 안 했네. 서로 나오면. 그러니까요. 근데 갑자기 뭐 결혼한다고 했는데 이게 정황은 있었던 것 같아요. 2010년 10월에 결혼 발표를 했고 9월에 한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니까 팬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행복은 한데 집에 들어가면 굉장히 적막하고 외롭고 이렇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 이런 의지를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달에 바로 팬카페에 이렇게 올리면서 많은 분들이 막 놀라기도 했고 축하도 했고 이랬었죠. 원조가 한류 스타가 아닌가. 저희 동네 같이 살면서 우리 동네 골목을 그 깃발을 든 일본 여자들이 줄을 서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는 머리하고 모르고 있는 막 아가씨들이 어머머머 저 일본 여자들 어머머머 이러면서
정말 그 구석진 아파트 골목까지를 유시원 씨 생가 데스네 이러면서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아, 저는 피부로 느꼈어요. 아, 한류란 이런 거구나. 정말 관광 코스예요? 관광 코스로 된 거죠. 그렇죠. 예. 저도 예전에 이제 뭐 그 요리 프로그램을 4년간 같이 하기도 했고 또 공교롭고 같은 아파트 단지 앞동에 한 3년 이상을 거주를 했는데 늘 소녀 팬들 뭐 일본 팬분들이 와서 밤을 새고 서 있으니까 처음엔 저희 어머니가 제 팬인 줄 알고 엄마 가서 이제 유자차도 끓여주고 담요도 내다주고 너는 몇 살이냐 고2다 왜 고2가 여기 와 있고 부모님한테 허락 맞았는데 되게 다정하게 친해졌다가 한 3일 지나서 아신 거예요. 류시원 씨 팬이라서 엄마가 경비실에 신고하더라고요. 어디 지금 이 소녀 팬들이 밤새고 있으면 쫓아내라고. 그 정도로 정말 아시아의 왕자님이셨죠. 예. 근데 너무 매력 있잖아요. 네. 생긴 게 잘생겼다는 걸 떠나서 매력. 매력으로 앞뒤 짱구면서 머리까지 몸매는 몸매. 이야, 정말 그렇게 어떻게 빚어도 그렇게 아주 그냥 매력 덩어리로 빚어.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순하게 웃는 얼굴에 또 남성미까지 있어서 이 레이싱, 실력파 레이서라서 정말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 대회. 김영자 씨까지는 기분 나쁘네. 자, 이렇게 우리 김영자 선생님까지 사랑에 빠뜨렸던 우리 류시원 씨가 매력이 있어. 과연 누구랑 결혼을 이렇게 결혼 발표를 바로 하실까? 상대자가 누굴까? 굉장히 많이 궁금해들 하셨어요. 기자들도 많이 궁금해. 네. 왜냐면 류시원 씨가 워낙 그 당시에 잘 나가던 한류 스타였기 때문에 처음에 알려진 거는 9살 연하의 무용을 전공한 여성이다. 2006년도에 드라마 황진이에서 향림 역할로 나왔었다라고 알려지면서 아 배우였구나 이렇게 알려졌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동료구 박광일 씨의 발언이 좀 굉장히 화제됐었는데 사석에서 한번 형수님 될 분을 봤다. 굉장한 미인이다. 결혼식장에서 모두들 깜짝 놀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얼마나 미인이길래 저렇게 얘기할까 이렇게 좀 화제가 집중됐었죠. 두 사람이 만난 거는 2009년이라고 하는데 소속사 선후배로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조 씨가 좀 늦게 시작한 거잖아요. 30에 이제 결혼했으니까. 그래서 뒤에 사연이 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두 사람이 2010년부터 연인 관계로 발전을 했고요. 인터뷰를 이제 유시원 씨가 했었는데 초기에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이 있는데 결혼 상대는 조 씨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원래부터 좀 여성스러운 여자분이 이상형이었는데 조 씨가 딱 거기에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무슨 프로그램의 코너, 인기 코너 하나 진행하고 있을 텐데요. 류시원 씨가 결혼 발표를 갑작스럽게 홍기가 꽉 차서 넘어간 이 한류 스타가 결혼 발표를 함과 동시에 예비 신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밝혔단 말이에요. 그럼 결혼식은 철저하게 비공개잖아요. 어떻게든 그 아내의 그 모습이 궁금하니까 포착을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사각지대를 가다 보니 피로 현장의 모습을 단독으로 포착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단독 포착했을 때 그 모습은 뭐였냐면 아 정말 예쁘다. 왜냐하면 임신하면 보통 이렇게 체중도 불고 몸도 흐트러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배만 임신 7개월 정도였는데 배만 이렇게 나와 있지 팔다리 길지요. 학처럼 목이 길지요. 마치 그 만화 영화에 나오는 여주인공 같은 그런 자태였어요. 그래서 야 진짜 미녀를 얻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류시원 씨 성격을 아니까 아 역시 남자답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저희는 속도 위반을 했고 아기가 있기 때문에 빨리 결혼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셨어요. 결혼하고 정말 석 달 만에 예쁜 이세를 얻었죠.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석 달 만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뭐 안 밝히면 이상해요. 2011년 1월 27일 압구정동 한 병원에서 2.8kg의 건강한 딸을 출산했고요. 류시원 씨에게가 처음에는 아기가 날 안 닮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후에 웃는 모습이 자기하고 너무 똑 닮아서 아주 깜짝 놀랐다고. 자기가 정말 예. 또 결혼 이후에도 류시원 씨가 그 카레이싱 하는 장소에 와이프 조 씨를 함께 대동하면서 아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잘 꾸려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마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아주 행복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배우 류시원 씨에게 부인을 폭행, 협박하고 이혼 소송 중인 아내 32살 조모 씨에 대해 무고와 사기, 비밀침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원히 행복할 것만 같았던 이 부부에게 1년 5개월 만에 이제 파경이라는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이제 국민들에게 전해지죠.
대중들은 아무래도 큰 충격을 받았죠. 네, 그 2012년 3월 22일 날 그 유시연 씨의 아내인 조모 씨가 서울가정법원에 남편 유시연 씨를 상대로 해서 이혼 조정 신청서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동시에 부부가 살던 30억 원 정도의 논현동 빌라에 대해서 10억 원의 이제 가압류 신청도 함께 제기를 해요. 근데 조 씨 같은 경우에 이제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이 조 씨는 이제 그 공인인 남편을 위한 마지막 배려다. 라면서 이제 그 이혼에 대한 사유는 이혼 신청서에도 쓰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딸의 양육권을 최우선하겠다는 이야기를 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과연 그 이혼 사유에 대해서 이혼 조정 신청서에 안 쓰는 이유는 뭘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일으켰죠.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유시연 씨 같은 경우에는 같은 해 5월 3일 날 이제 드라마 굿바이 마누리라는 드라마 이제 제작 발표에서 입장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정과 딸은 나의 전부였다라면서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겠으며 아내와 의견을 조율해서 이혼은 막겠다 이런 뜻을 전했습니다. 네, 결국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이제 이혼 공방을 시작하고요. 유시연 씨가 SNS에 맨 거울을 주먹으로 깨는 사진을 올리면서 정말 많이 힘들겠지만 내 딸을 위해서 이제 뭐 고소를 시작한다 이러면서 사랑의 현서야 이런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2012년 8월 6일 날 이혼 첫 조정을 앞두고 6명의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네, 어쨌든 유시연 씨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 물론이지만 한류 톱스타이면 이혼도 사실 원만하게 양측 합의하에 조용히 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법정 소송까지 갔다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오래 갔어요. 연예인이라든지 재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다 알려지면 좀 곤란하니까 변호사만 출석해서 조정으로 즉시 조정으로 빨리 끝나는 게 원래 패턴이에요. 사실 조 씨도 그 남편을 고려해가지고 처음부터 이혼 재판을 한 건 아니고 이제 좀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조정을 신청해서 이제 합의적으로 원만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 류시원 씨가 아예 이혼 자체를 거부하고 나는 가정을 지키겠다고 해서 조정이 이제 성립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혼 재판으로 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공방이 이루어지게 됐죠. 그래서 아내 조 씨는 주장이 뭐냐면 남편이 내가 이제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외도를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그 남편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가정생활에 불성실했다, 양육권도 소홀했다, 나는 끝까지 가정을 지키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혼 공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청구했었는데요, 처음에? 그 조 씨 같은 경우 많이 청구했습니다. 재산 분할을 무려 37억 원을 청구했고요. 양육비도 매월 그 300만 원씩 청구했습니다. 이상해. 산세월이 없는. 뭐가 이상합니까? 산세월이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뭘 30몇억씩 너무 잠깐 살았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그래서 하여튼 나는 결국에는 이상해. 나중에는 이제 그 재산 분할에 한 3억 원 정도로 깎였는데요. 일단 처음에 청구는 많이 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깎일 걸 다 본인도 알고 변호사도 알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적게 너무 청구하면 나중에 깎일 게 없기 때문에 처음에 일단 많이 청구해요. 하여튼 재산 분할과 양육권을 놓고요. 이제 류시연 씨와 그 아내 조 씨의 입장이 이제 법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데 이 과정에서 그동안의 결혼 생활에서 불거졌던 여러 가지 참 듣기 참 거북스러운 그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죠. 이혼 소송만 진행을 하면 차라리 좀 덜 안타까울 텐데 이혼 소송이 진행이 되면서 2013년 2월에 조 씨가 류시원 씨를 상대로 폭행하고 협박 혐의로 고소를 하게 돼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후에 류시원 씨는 위치 추적하고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2011년 5월에 서울 강남구의 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부인 조 씨 소유의 승용차에다가 류시원 씨가 GPS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을 해서 약 8개월 동안 부인의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 이런 혐의고 또 같은 해 8월에는 GPS 부착 사실을 알게 된 조 씨가 남편한테 이를 떼달라고 하니까 내가 웃음냐, 나한테 죽는다라고 폭언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조 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을 했고 나 아는 건달들 많다. 너 어디 가서 어떻게 했는지 사진까지 다 찍어버릴 수 있다. 나 무서운 놈이니까 라고 협박을 했다라고 그 조 씨가 주장을 했죠. 결국 류시원 씨가 2013년 2월에 부인 조 씨의 차량을 위치 추적하고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갈 때까지 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조 씨도 처음에는 원만하게 조정을 신청했지만 이제 남편이 응하지 않자 남편은 형사 고소까지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제 때리고 폭행죄로도 고소를 하고 또 위치 추적을 당했다고 위치 추적으로 이제 고소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어느 정도 다 사실로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차에다가 차량 위치
부착한 거에 대해서는 위치 추적 뭐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났고요. 폭행에 대해서 녹취록을 이제 제출했는데 녹취록이 확실하게 폭행한 장면이 나오진 않지만 그 희미하게 이제 폭행을 이제 추단할 수 있는 그런 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제 폭행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시원 씨는 단순 부부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위치 추적은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한 가지씩 조목조목 반박을 합니다. 그 첫 번째로 그 아내한테 나는 아는 건달이 많아. 근데 이렇게 말한 것은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다가 나온 그냥 이야기지 협박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조 씨 승용차와 휴대전화에 GPS하고 위치 추적 어플리케이션을 깔았거든요. 이 부분은 내가 배우기 때문에 장시간 집을 비운다. 그래서 딸과 아내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로는 딸이 그 조 씨가 딸을 볼모로 약간 위협과 협박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 밖의 행동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주장을 하죠. 네, 이 부부가 같이 살았던 시간이 한 1년 5개월 정도인데요. 녹취가 150건이 나왔습니다. 좀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가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나중에 어느 날 내가 녹음했다? 이러면 네가 했던 말 나에게 다 증거 있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친구를 과연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부부 생활에 1년 5개월 동안 물론 만나서 결혼해서 바로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조용히 준비를 했다는 거죠. 정말 조용히 150건의 녹취를 차근차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녹취는요, 증거 능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 두 사람이 대화인 것이죠. 아내가 했던 녹취는 150건 모두 증거 능력 인정. 유시연 씨가 했던 위치 추적은 굉장히 중한 범죄가 되어버린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GPS에 대해서는 좀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한때 요즘도 종종 하지만 그 미행 및 잠복 및 미행 취재를 할 때 예전에 어느 여자 연예인을 이렇게 결혼을 한다는 정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미행을 하는데 이 여자 연예인이 차도 좋은데다가 너무 운전을 잘하시는 거예요. 매번 놓쳐가지고 제가 정말 한 번은 그 GPS를 구입하러 갔어요. 그때 보니까 이제 그때는 어플이 아니라 이제 GPS를 이제 몰래 장착하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알아보니까 대부분이 실형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취재하려고 그 교도소 갈 일은 없기 때문에 정말 그 접수하러 갔다가 이건 아니다 포기했었는데 가지. 빨리 얘기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유시원 씨가 걸렸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실형을 살 거라 생각했었는데 다행히 실형은 모면했는데 아무래도 이혼 소송에서 이 GPS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어 보이긴 하죠. 사실 뭐 저는 위치 추적기를 달아주면 고마워요. 파면 팔수록 미담밖에 없고. 제가 정말 찔리게 받는 장소가 있는데 그게 백화점입니다. 그래서 좀 달아줬으면. 그 이어진 이제 2차 공판에서도 서로의 주장이 굉장히 간격을 좁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시연 씨 주장은 이제 녹취록에 등장하는 폭행 소리가 담긴 이제 소리에 대해서도 이 바닥에서 나는 소리라고 하면서 이제 조 씨의 이제 그 아내였던 조 씨의 폭행 주장을 부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오히려 조 씨가 번번이 또 전화를 안 받아서 부부싸움을 하게 됐다. 그 주장을 하지만 결국 법원에서는 이 유시연 씨의 폭행, 협박, 위치정보 수집 위반 혐의를 인정을 해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게 됩니다. 실형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다들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에는요 주변 상황이 정상 참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어렸다든지 그러니까 유시원 씨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들 또 아이에 대한 사랑과 또 애정 그 가정을 깨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들 그리고 그 150건의 녹취 또 거기에서 맞대응해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참작이 되어서 700만 원 정도가 나오지 않았나. 아니면 지금 조 씨는 변호사가 한 명이고 이쪽은 6명이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없습니까? 그건 상관없고요. 어쨌든 제 생각에는 만약에 우리 기자님이 그 위치 추적기를 달았으면 실형을 살았을 거고 네. 남편이 달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유가 있었다. 애를 뭐 내가 찾기 위해서 했다는 게 아마 받아들여져서 막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그 정상 참작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시원 씨가 항소를 합니다.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지만 나는 결백하다. 그리고 무죄가 나올 때까지 싸우겠다. 이러면서 그 아내 조 씨가 법원에서 위증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나서는데요. 두 가지 문제를 이제 짚고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 조 씨가 그 유시원 씨의 위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핸드폰에 있는 그 동영상으로 거짓 증거로 내세웠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 증거 동영상이
인터넷에 떠돌던 동영상이 유시원 씨 핸드폰에 저장돼 있던 건데 이게 그 외도의 증거로 거짓 제출됐다는 게 이제 유시원 씨 주장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유시원 씨 핸드폰에 저장됐던 여러 전화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하다못해 방송 작가 전화번호까지 외도한 여자의 전화번호라고 거짓 주장을 해서 자신을 이렇게 올가맸다 이렇게 유시원 씨가 주장을 했습니다. 자꾸 사적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아니 그 하트 작가 선생님도 오늘 네. 수고하셨어요 하트 그것도 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하여튼 한 번 시작된 이 류시원 씨 부부의 싸움은 쉽사리 멈추지를 못합니다. 아내 조 씨로부터 이제 폭행 그리고 위치 추적 혐의로 이제 고소를 당하니까 이제 류시원 씨가 거꾸로 이제 맞고소에 들어가게 되죠. 네, 이혼 소송에 의해서 폭행, 위치 추적 장치 부분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가 이뤄지니까 유시원 씨가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2013년 6월 3일 날 아내 조 씨에 대해서 무려 무고, 사기, 비밀침해, 통신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고소장 내용 일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인이 결혼하기 전에 할아버지가 부산에서 유명한 해운 회사를 운영했다. 그리고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사망하셨고 할머니로부터 승용차를 선물 받고 도곡동 팰리스에 산다면서 본인의 가족, 재산 관계를 모두 속였다. 그리고 부인이 산후조리원을 다녀온 2011년 5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발견된 것만 100여 건 녹취를 동의 없이 하였고 특히 제3자와 통화하는 전화통화를 청취 및 녹음해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 그 결혼 전에 아내가 했던 말은 모두 다 거짓이고 지금 현재도 아내가 승소를 하기 위해서 위증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 아내 조 씨를 향한 이제 유시원 씨의 고소 내용은 참 부부의 이제 내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는데요. 이 유시원 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아내 조 씨가 내가 많은 여자와 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조 씨가 내세운 증거는 다름 아닌 이제 핸드폰 속에 전화번호가 전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아내 조 씨가 굉장히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결혼 생활을 이어왔고 아내가 2달 동안 가출해서 한 이후에 태연하게 집에 들어와 있을 정도로 이 밖에 나가면 연락이 되지 않는 것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류시원 씨하고 그 전부인 조 씨하고 약속을 3가지를 했다는 거죠. 앞으로 전화 제때 받기, 그리고 다른 남자 문제로 말썽 부리지 않기, 그리고 각방 쓰지 않기. 근데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다가 또 류시원 씨 주장에 따르면은 아내 조 씨가 아이가 누워서 토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수습하려고 이렇게 세우거나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영상으로 그걸 찍어 보내는 것처럼 약간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주장이었고, 근데 제가 또 류시원 씨의 친한 그 연예인 동료, 정말 친한 이분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류시원 씨가 결혼했을 때까지는 그 결혼식 당시 그 무렵엔 몰랐는데 못 느꼈는데 헤어지는 이런 전 과정을 보면서 결혼하는 것 자체가 두렵고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신경을 전하더라고요. 이제 이혼 소송으로 계속 맞고소를 해가면서 사실 정말 말씀대로 진흙탕 싸움이 이어져서 굉장히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죠. 근데 마무리가 최근에 됐다면서요? 네, 긴 시간을 싸웠죠. 2015년 1월 21일에 이혼이 마무리됐는데요. 가정법원에서는요, 일단 누구의 손도 제대로 들어준 건 아니에요. 유시원 씨가 전 부인에게 위자료 3천, 그리고 재산 분할 3억 9천. 아까에 비하면 거의 약 9분의 1 정도 수준이죠. 그리고 아이의 양육권은 엄마가 가져갔고, 그리고 매달 250만 원 정도를 주게 합니다. 누가 더 이겼느냐, 누가 더 선방을 했느냐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요, 누구도 이긴 사람도 없고 누구도 진 사람이 없죠. 하지만 짧은 결혼 생활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가져간 셈이고 또 유시원 씨 입장에서는 작게 준 셈이에요. 참 답이 없는 거죠. 제일 속상한 건 그 아이가 이제 인터넷을 보세요. 10년 전, 20년 사건을 다 남아있어서 기록을 보게 될 텐데 글을 읽고 시작하고 주변의 이야기를 들을 때쯤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큰 상처가 될까라고 생각하면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가 아닐까. 어쨌든 또 동료로서 또 네. 사랑해서 또 결실을 갖고 결혼을 하셨는데 이렇게 또 서로의 상처가 많이 남는 결혼 마무리가 돼서 빨리 그 상처를 좀 잘 털고 일어나셨으면 잘했으면 바랍니다. 좋겠습니다. 네. 대찬 인생이 대박 인생으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저희 대찬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네, 감사합니다.